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알겠죠? 자, 절대왕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절대왕정이 되기 이전에 중세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서양 중세. 이 중세는 우리가 중세 봉건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영주와 농노와의 지배 예속 관계. 서양의 봉건제도를 뭐라고 그랬죠?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혈연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면 서양의 봉건제도는 계약 관계라고 했죠. 쌍무적 계약 관계. 그래서 왕 또 제후, 그러니까 공작, 남작, 백작, 자작 이런 놈들이 제후들이죠. 그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사들이 있죠. 기사. 그리고 기사 밑에 농노들이 있어요. 농노. 그래서 그들과 그들 상호 간의 수직적인 신분 관계 속에서 토지를 매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 관계에서 이 중세 봉건 제도는 유럽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었죠. 그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자, 이렇게 신이 지배하던 중세에서 이제 야 깨어나 인간이 중요한 거야 라고 점차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그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르네상스, 또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이 왜 중요합니까? 신학로 개척이 천동설을 깨버린 겁니다. 지구는 정지해 있고 하늘이 돈다라는 중세 신중심의 세계관 천동설에서 야 지구가 둥근 거야 라는 것을 입증해버린 거예요. 신학로 개척. 그리고 세계관이 확대됐죠. 바다 건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로 개척으로 무역로가 발달하고 새로운 무역을 통해서 자본이 쌓이기 시작,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학로 개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이 중세 카톨릭의 거짓말. 얘네들이 보혜성사를 하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누가 밝혀냈습니까? 네?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르네상스 신앙 개척으로 인해서 점차 뭘 향해 가고 있었냐? 근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근대가 된 건 아닙니다. 근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세 가지 동력이 있었으니 뭐라고요?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이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렇게 전개됩니다. 됐죠? 1000년간 서양 세계를 지배했던 신중심의 카톨릭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인간 중심은 인간을 중시하는, 또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고할 수 있어. 뭐가 있다고요?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이성이 있어. 이성. 그죠? reason. 이성이 있다. 이성 중심의,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성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이성 합리주의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또 학문하는 것을 우리는 분과 학문, 과학이라고 그랬죠. 과학. 이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동의어로서요. 기술이나 과학이나 합리주의나 이성이나 인간이라는 말들. 아시겠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간적인 이란 말은 이성적인 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고, 이성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들과 같은 말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대를 지향해 갔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절대왕정. 들어보셨죠? 절대왕정. 자, 여러분들이 까마득한 옛날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왕의 상징입니다. 뭐죠? 왕관이죠. 이 왕의 권한을 뒷받침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왕의 신하들, 월급쟁이 신하들, 얘네들을 뭐라고? 관료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관료제. 그리고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월급쟁이 군인들,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최고야. 신이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 너네 인민들을 지배할 권한을. 그래서 이 나라는 왕의 거야 라고 왕의 절대 권력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이
이 시스템을 뒷받침한 사상이 바로 뭐죠?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역사 전공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글쎄요. 글쎄요들은 늙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보댕, 보시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죠? 기억날 거예요.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보댕, 보시에 이런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이 왕권 신수설에 저항해서 아니야, 권력은 인민에게 있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홉스, 로크, 루서예요. 알겠죠? 그 전에 세상이 바로 뭐라고? 왕권 신수설. 알겠어요? 자, 왕권 신수설과 함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돈줄이 있었어요. 그 돈줄이 바로 뭐냐? 상업을 중시한 이 경제 사상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누가 상공업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임금이. 이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 강력한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보호무역을 했어요. 보호무역주의라고 하죠. 보호무역.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막고 수출을 장려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세금은 특혜를 주고. 자,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절대왕정. 그죠? 이 절대왕정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예요. 지금 여왕 말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옛날 오리지널 16세기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알겠죠? 이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이때가 바로 절대왕정 시대입니다. 영국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프랑스의 국왕도 있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 프랑스의 왕 누구죠? 루이? 네? 14세. 짐은 곧 국가다. 기억나세요? 들어봤죠? 다 들어봐서 깨어나면 됩니다. 잠자고 있는 기억의 세포들 건드리세요. 그럼 다 깨어나요. 중학교 때 배워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못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리는 대단해서 살짝 건드려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불렸어요. 기억나세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루이 14세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야? 루이 13세지. 이 루이 13세가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결투금지법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서로 분쟁이 생기면 결투를 합니다. 결투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끼고 장갑을 벗어 던져. 그럼 난 너한테 결투를 시켜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펜싱에 의해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귀족들은 뭘 중시했어요? 명예를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권리를 보장받았어요. 생명보다도 중요한 귀족의 명예, 귀족의 권리, 이런 결투를 앞으로 하지 마. 앞으로 귀족 간에 분쟁이 있으면 임금한테 재판받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가요? 루이 13세. 그러니까 루이 13세 때 이미 루이 14세 태양왕이 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결국은 절대 권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루이 15세, 16세는 단두대로 채용되죠. 프랑스 혁명으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루이 14세 때 프랑스는 절대왕정. 그리고 이 중에 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만 알고 있지만 그 하나가 누구냐? 절대적으로 지금도 언어가 많이 분포되는 국가가 중국 말고 또 어디가 있나?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의 절대왕정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펠리페 2세. 말로 한번 해보세요. 펠리페 2세. 대단한 겁니다. 카를 5세 아들인데 펠리페 2세가
이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 지어졌습니다. 필리핀도 스페인 거였거든요. 스페인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서양의 절대왕정 체제, 이 절대왕정 체제에서 모순이 생겨났어요. 모순이. 거기를 잘 보십시오. 자, 어떤 모순이 생겨났냐? 얘네들이 말이지 점점 이 중상주의 상공업자들이죠. 상공업자들이 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제3신분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점점 세력이 성장합니다. 세력이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벌 때마다 임금이 다 뜯어가요. 그리고 호화생활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그죠? 그 궁정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여기서 끌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제3신분 시민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바로 뭐예요? 시민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도 일종의 시민혁명입니다. 영국 절대왕정에 저항해서 아메리카 시민들이 상공업자들이 세금 뜯기는 것에 저항해서 결국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독립전쟁이 시민혁명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의 대표 선수가 바로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죠. 가장 전형적인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바로 이 시민, 제3신분인 상공업자들인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주의할 것 여러분들. 친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또는 세종 시민 여러분 할 때 그런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할 때 시민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분 계층, 경제적 계층, 계급입니다. 어떤 계급? 상공업자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상공업자라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시민이지 그냥 에브리바디가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 세종시에 산다고 다 시민이 아니고 적어도 자영업자 이상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해요. 그 시민들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래서 시민혁명을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혁명이죠?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이게 절대왕정 체제를 타파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뭘 일으켰느냐? 민주주의. 그죠? 시민 민주주의를 일으켜냅니다. 민주주의. 자,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난, 그래서 시민들이 권리를 갖게 된 이들이, 영국이 또 뭘 일으켰냐면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난 나라 순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산업혁명은 동력혁명, 증기기관부터 시작되죠. 동력혁명, 그 다음에 철도, 제강, 제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굴뚝산업들이 발달하게 돼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뭘 일으켜냈냐면 재산의 사적 소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됩니다.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유경쟁이죠. 자유경쟁. 그래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국가라고 하는 왕의 간섭, 국가의 간섭, 예전에는 왕권 신수할 때는 왕이었지만 이제 국가가 됐죠.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자본이라고요? 산업 자본이 완성됐다고 하고, 산업 자본의 형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 체제의 완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원래는 무슨 자본에 출발했다고요? 상업자본에서, 장사 위주로. 이게 이때는 주로 중상주의 시절에는 주로 무역입니다. 무역. 돈을 버는 수단이, 우리가 자본을 돈이라고 했는데 돈벌이 수단이 이때는 주로 무역이기 때문에, 장사였기 때문에 벌써 이때부터 펀드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금융이 이제 시작됩니다. 은행이랄지 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죠. 영국에서 배를 띄우고 인도로 갔다 또는 뭐 네덜란드가 배를 띄우고 동인도로 갔다라고 할 때 자 이번에 배 한 척 띄우는데 보험 드세요. 그죠? 또 배 띄우는데 투자할 사람 뭐 이게 바로 뭐예요? 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회사랄지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 보험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주로 돈벌이의 수단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장사했기 때문에 장사라는 의미에서 중상주의니까 무슨 자본이라고 이때는 상업자본이 발달했었다.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상업자본이 형성되게 됐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딱 놓고 볼 때는 맨 먼저 무슨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16세기, 18세기에는 상업자본이죠. 이 절대왕정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이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무슨 자본이? 산업자본이 형성. 산업자본이 형성됨으로써 자본주의가 완성됐어요. 됐죠? 자본주의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성된 이후 이 자본주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본의 속성이 뭘까요? 아까 소희 아빠가 말했듯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면 벌고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욕망은 무한대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자본에서 더 발달한 게 19세기의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로 발달합니다. 금융자본주의. 이미 이때 16세기에 생겨난 이 금융 기업들이 그죠?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들이 금융 아닙니까? 보험도 금융이죠.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다 금융입니다. 자, 집도 구독으로 사세요. 구독경제. 알았어요? 자동차도 구독하세요. 요즘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할부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전기 구독하듯이 이렇게 구독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산다는 것은 내 돈 주고 그냥 자동차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알겠죠? 거의 모든 게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금융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 이 금융 자본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경계하고 제일 싫어해야 할 것들이 독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양성의 증가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가 싹쓸이를 하게 되고 판을 독점해버리면 그 사회는 절멸하고 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건강한 먹이 사슬 체계를 만들어야 사회가 환경이 잘 유지될 텐데 누군가가 시장을 독점해 버리면 그 시장은 죽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월가라고 하는데 월가가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마구 꼬그라지고 있습니까? 마구 꼬그라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루에 막 몇 조씩 막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없어진 자본이 순식간에 몇 조씩 날아갔다고 합니다. 주가 폭락으로. 그게 1929년 10월 며칠 날 10월 29일인가 이때 블랙서스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뒤에 이런 역사적 진전 과정이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자본이란 뭐냐? 돈이란 뭐냐? 자본주의란 뭐냐? 지금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이 금융자본, 독점자본이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 멀리 16, 18세기부터 상업자본주의에서 무슨 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에서 이것이 뭘로? 독점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로 점점점 발전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독점이 이루어지면 망합니다. 그 체제가 망해요. 알겠죠? 원나라 놈들이
고려 말기에 대토지를 사유합니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합니다. 마구마구 농민을 수탈해 놓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죠. 역성혁명이. 그래서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역성혁명을 통해서 한번 뒤집힌 판가리가 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세도가들이 마구마구 땅을 파헤집어 놓고 마구마구 재산을 독점합니다. 제가 세종시 북단의 산 밑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산을 다 파헤쳐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여흥민 씨, 민비의 후손들입니다. 그 고종의 부인인 민비의 자손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직도 산을 다 파헤쳐 놓고 거기에 자기들 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자식들이 저렇게 산을 파헤쳐 놓고 묘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 큰 묘를 갖고 있지? 가보니까 전부 다 민비 일가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라티푼디움 제도랄지 들어보셨죠? 대토지 사유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위기가 왔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다는 것은 그 당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배층들, 썩은 놈들이 무너지는 거지. 민중들은, 대중들은, 국민들은 그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산업혁명으로 동력혁명, 기계, 철강, 교통, 통신혁명.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가장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후진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정되고 자유 경쟁과 사적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자유 경쟁을 강조하고 무엇이든지 자유로워야 돼, 자유가 최고야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뭐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죠? 존 스튜어트 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확산시켰는데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게 19세기에 유럽 전체에 유행했던 3대 사상입니다.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어디에서요? 자본주의 발달 과정과 함께 또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산업 시민혁명,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준 사상은 바로 뭐냐? 이거였어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신에 대한 미신이죠.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이 맹신으로부터,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으로부터, 야 정신 차려, 깨어나,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잠자고 있는, 미몽 속에, 꿈 속에 젖어 있는, 미신 속에 젖어 있는, 맹목적으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 깨웠어요. 정신 차려야, 너 인간이야. 신이 너한테 준 능력 가운데 하나는 사고하는 힘이야. 그 이성을 믿어라고 깨운 것을 바로 무슨 사상이라고 그래요?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가 결국은 뭘 만들어냈어요? 사회계약설. 알겠죠? 그래서 홉스로 크루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민혁명의 밑바탕을 제공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럽이 우리는 게르만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합스부르크가야 라고 해서 뭐예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도 우리는 이탈리아계야 라고 따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계통과 자기의 문화적 질서를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게 바로 뭐예요? 민족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몇 세기에 유행했다고요? 19세기에 들불처럼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들불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 사상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자유주의죠. 지금은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뭐라고 부르나요? 신자유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세계 체제로 우리가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데, 자유주의를 먼저 봅시다.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죠? 다 아는 사람이죠. 그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출발한 이 국부론의 근거는 뭐냐?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입니다. 나 돈 딱 10억만 벌 거야 라고 그친 사람 있어요? 10억 벌고 나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고 나면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벌고 나면 재벌되고 싶고 1조 벌고 나면 1000조 벌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있으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한은 한정돼 있어. 이게 희소성 법칙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한은 한정돼 있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제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어. 어떻게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느냐? 정부는, 국가는 가만히 있어. 간섭하지 마. 그냥 시장 질서에 내버려 둬야 돼. 맡겨둬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적 해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시장이죠.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시장. 그래서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시장에 내맡겨 두면은 왜 시장에 내맡겨 둬도 자연적으로 이 욕망 문제가 제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합리적인 존재라는. 인간은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짓거리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인간이 손해보지 않으니까 시장 질서에 맡겨놓으면 전부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간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각자 개인들이 돈을 열심히 벌 거다. 각자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전체도 다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국익이, 공익이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뜻밖에도 공익이 실현된다 라고 했어요. 공익이 실현되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이니 이게 바로 국부론이다 라고 주장한 게 누구라고요? 아담 스미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능력 있는 놈과 눈치 빠른 놈과 얍삽 빠르지 못한 놈과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론대로 가자면 물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된다. 이게 폐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자연적 해결에는 폐단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은 무한한데 제한은 한정됐기 때문에 생겨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권력이죠. 강제력이죠. 여러분 강제적 해결 동그라미 하고 정치라고 쓰세요. 정치. 그죠? 이 강제적 해결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희소성 원리에서 시장을 중시하면 경제가 되고 강제적인 힘을 중시하면 정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제적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 쟁탈전을, 정치를,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강제적 힘을 우리는 법제도라고 합니다. 법과 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맨날 강조합니다. 그죠? 법과 원칙대로 하겠어요. 상식대로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정당한 권력을 사용했다. 이 말 뒤에는 뭐가 숨어있냐? 국민의 다수가 나를 선택해 줬으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권력은 정당한 거고 내가 행사한 권력은 정당한 방식이다. 법과 제도에 맞는 거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당한 권력은 뭐냐? 소수만 동의한. 깡패들은 우리가 동의해 줬습니까? 깡패가 시장에 와서 삥땅 뛰더라고 우리가 누가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주먹이 세다고, 싸움 잘한다고, 자기 조직이 있다고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정치 행위나 깡패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정치는 어때요? 국민이 동의를 해줬어요. 우리가 언제 동의하나요? 선거 때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해주는 그 동의 과정, 투표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 선거와 투표를 포기해버리면
주권자로서 권리를 버리는 거나 맞죠? 이거 늘 강조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정당한 권력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도 됩니다. 그게 경찰과 군인이죠. 경찰과 군대죠. 거기서 나오는 폭력입니다. 근데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깡패. 언제가 윤석열이 국회에 와서 총장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권력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깡패는 부당하게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이 깡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깡패나 검사나 똑같이 폭력을 쓰고 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냐 아니면 평등을 중시하느냐,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갈림길, 분수령이 여기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굉장히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를 보세요. 그걸 보지 말고. 자, 희소성의 법칙부터 출발합니다. 예, 욕망은 무한한데 제한은 한정돼 있다.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 갈등이 생길 수.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예, 이걸 자연적으로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주의자들이고 경제죠, 경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며, 그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익이 추구되고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고, 개개인이 다 돈을 벌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올투게더 돈을 벌 거니까 결국 국가는 저절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가여, 네가 할 일은 손 떼라. 개인들이 알아서 돈 벌게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 절대적인 경제 위기에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정부세를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자유를 마음껏 주겠다고 규제를 풀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기를 막아줄 사회적 장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력이다. 그 강제력의 정당성을 도입해주기 위해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선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 권력이 탄생하는, 이게 정치죠.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이런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연세 논술 문제나 서울대 논술 문제에서 옛날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런 정당한 주장들을 쫙 보여놓고 여기에 대한 비판의 글을 천자인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논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 그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연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욕망을 어떻게 자연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인위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인위적 방법이 뭐냐?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강제적 방법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야, 재활한 우리 인민 전체의 것이니 여기서 평등하게 나눠야 돼 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체제죠. 이해하시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인간의 독창성이나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거야. 자유를 너무나 말살하는 거야. 그러니 부분적으로만 개입해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뭐죠? 복지국가죠.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뒤에다 한번 써보세요.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 모순을, 아담 스미스 체제에서 나온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수정을 가하자라고 한 게 복지국가죠. 이 복지국가가 수정 자본주의가 나온 게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1929년 공황 이후입니다.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후보템을 쌓고 케인즈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케인즈 수정 자본주의 이론을 발표해서 복지국가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 농민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무한한 인간의 욕망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위적 개입 방식 가운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들러엎자. 욕망 전체를 자본주의 체제를 들러엎고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이게 사회주의. 그죠?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이걸 실현한 놈이 누구예요? 네? 레닌입니다.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 그죠? 그리고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쿠바의 카스트로. 또 베트남이 누굽니까? 호지명.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실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개입은 복지국가. 뭐라고 그랬죠?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주의. 그죠? 뉴딜 정책에 의해서 실현됐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와 그리고 정당정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욕망의 차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전부 다 똑같을 때는 갈등과 경쟁이 생기는데 인간의 욕망이란 누구나 똑같지 않다. 땅콩님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 전 짜장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돈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난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해. 차라리 나 돈 안 벌더라 좋으니까 명예롭게 살겠어. 라고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명예, 돈, 권력 다 가지려는 놈들이 너무 많죠. 요번에 총리 된 놈 누굽니까? 한덕수? 뭐 극단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것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한 개인이 그 사람 관료일 뿐이에요. 그냥 고시 가가지고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사람인데 출세하다가 지금 총리를 2번이나 하고 로펌 어디죠? 김현장에서 떼돈을 벌고 그 벌었던 그 스펙을 띄워 다시 또 총리가 되고 총리 스펙을 위해서 또다시 갈 거 아닙니까? 김현장 가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욕망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무조건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그 욕망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술을 추구하잖아요. 나 돈 안 벌어서 노래 잘 만들고 그냥 노래 부르는 재미로 살 거야. 그림 그리는 재미. 제가 이중섭 거리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중섭의 그 소박한 꽃게하고 막 아이들하고 노는 그런 그림들 그렇게 다 모사품이겠지만 담벼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고 참 소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중섭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죠. 그래서 계속 편지하고 그림 그릴 종이가 없어서 담배값 은박지에다가 그림 그리고 했다는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그림들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란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대 와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중섭은 저는 돈이 없더라도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린 왜 이중섭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운 점도 있고 예술 때문에 어떤 부인과 헤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했을 것이다. 행복이란 결국은 자기 만족에 있다고 생각돼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로서는 바닷물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처럼 돈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느냐, 내 인생, 내 삶의 퀄리티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중섭은 가난하고 힘들게 예술원을 불태웠지만 적어도 그림 그리고 아이들의 뛰노는 천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에는 참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좌우지간 욕망의 차별성, 욕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늘 절대적인 갈등과 절대적인 경쟁만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성에 의한 욕망.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걸 주장합니다. 그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동양에서는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할 때 아주 중요한 유명한 이론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우물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잘못하고 우물에 빠지겠으니까 기어가고 있는 아이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구하지 않겠는가? 도적이라도 아주 나쁜 도둑놈이라도 그런 상태를 보면 아이를 구할 것이다. 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서양에서는 루소, 장자크 루소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거야?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 욕망이 있어도, 동물적인 욕망이 있어도 나는 인간이니까 동물처럼 이렇게 욕망대로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자기 통제력이 있다. 세 가지 비판. 아시겠죠? 우리가 자본주의나 자유경쟁체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욕망은 무한하지만 인위적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면적 개입이나 부분적 개입을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욕망은 차별적이니까 꼭 그렇게 경쟁으로 갈등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것하고, 이성에 의해서 성선설에 입각해서 욕망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정리됐죠? 여기까지. 저를 좀 보세요. 이제 한숨 돌리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19세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뭐라고요?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결과죠? 민족주의, 통일 과정들이죠. 각 나라가 통일하고 독립하고 하면서 우리는 독일이냐? 우리는 이탈리아이냐? 우리는 프랑스이냐? 우리는 영국이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전 유럽을 휩쓸게 되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